네, 머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 작년부터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됐는데 최근에 좀 조정 양상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는 상승세라고 봐야겠는데 이 시간에는 원자재 투자 전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 작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던 금값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금값이 이렇게 좀 주춤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주춤한 배경은 결국에는 이게 상승한 원인에서 우리가 좀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상승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은 왜 하락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좀 상승을 해왔었던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안전자산 수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휴전 상황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질금리도 아닙니다. 실질금리랑 금은 반대로 가는데 오히려 금리 단에서 크게 변동은 없었거든요. 그럼 뭐 때문이었느냐? 사실상 관세였겠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니 당연히 미국 내에 있는 실물 기업들이라던가 ETF 시장에 관련해 가지고는 해외에 예치된 금을 갖다가 미국으로 선수요가 발생했다라 볼 수 있죠. 미리 옮겨놓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여기서 투기 세력들이 집중되면서 금이 많이 올랐던 건데, 근데 중요한 점, 이제 많이 다 선수요로 다 땡겨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관세를 갖다가 때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실제로 미리 다 땡겨놨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자체가 약화돼 버렸다라고 본다면은 금의 이번 조정은 오히려 좀 더 좀 예상이 가능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음. 어쨌든 지금 국제 금값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국내 금 시세는 이제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국제 시세의 15배라고 하던데 국내 금값이 이렇게 더 많이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같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프리미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미국 쪽에서 금의 수요가 발생을 하고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었던 모든들의 금들이 결국 미국 시장 유입이 돼 버렸는데, 이렇게 유출되는 과정에서 반대로 국내에서도 금에 대한 니즈가 존재를 하거든요. 결국 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국내에서도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투자의 기회를 갖다가 엿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자금들이 쏠리면서 프리미엄이 높아졌다가 지금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금단에서 조정이 실제로 국제가격단에서 발생을 하고, 마침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이 너무나도 높게 형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되돌림 현상이 더 강했었다고 볼 수 있죠. 이 같은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 국제 가격과 좀 비교해서 국제 프리미엄과 비교해서 다른 지역의 프리미엄과 비교했었을 때 너무 과했었다라는 과열 양상이 있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국내 금값 프리미엄이 좀 과했었던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되돌림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작년부터 어쨌든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 좀 많았었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은 금값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금값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온스당 3,000불을 갖다가 재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라 봅니다. 다만 이번 지난 2월 달에 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금에 대해서 지금처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관세가 일단 선수요 측면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단에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약해져 버렸죠. 특히 두 번째로는 페드 단에서 금리 인하가 점점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온다면 금단에서도 썩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특히 세 번째로는 원자재는 아시다시피 역사적 고점을 갖다가 저항선으로 인식을 하는 게 바로 원자재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지난 1980년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온스당 2,945불이 사상 최고치인데 이게 이미 도달을 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 이상을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워졌다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이 같은 당분간은 사상 최고치를 갖다 넘어서기엔 조금 3,000불을 넘어서기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좀 저희는 알파 측면에서 봤었을 때 금을 여기서 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다른 상품들을 갖다 차라리 비중 갖다 늘리는 게 더 나은 전략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금값이 당분간 3,000달러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른 자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연구원님께서 지금은 금보다는 은에 투자할 때라는 조언도 하셨던데 은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은도 좋고 저희는 구리도 좋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같은 경우 결국 이 두 자산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금, 은, 동 세 자산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데, 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올라오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금이 올라갈 때 은도 아웃퍼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금이 올라간 동안 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돼 있고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점은 제조업향 수요죠. 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요의 58% 이상이 제조업향입니다. 산업향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금은 전체 수요에서 10%에 불과한 산업향 수요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금보다는 은의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금에 있어서 미국 단에서는 경기에 노이즈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비미국의 국가 경기가 좋아질 때 달러화는 약해지고, 달러화는 약해지면 바로 원자재한테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은이 좀 좋을 수 있다. 결국 비미국 단에서 중국, 글로벌 최대 산업금속화 수요가 가장 큰 중국이 부양책을 2010년 이후로 역대급 이구 안심 보조금을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독일조차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로 부양책을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비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에서 달러화는 약해지고, 그 구간에서 결국 제조업 경기도 바닥을 다지고 미국의 선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부분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산업향 수요가 높은 은이나 구리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지금의 시점단에선 매력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비미국의 경기 회복 상황에서 은이나 구리가 좋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만약 뭐 지금 뭐 은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좀 긴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거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은 결국 어떻게 보면 산업향 수요가 한 58% 이상이나 돼요. 그럼 네. 사이클에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즉 경기 사이클에 우리가 접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사이클을 갖다 놓치던가 아니면 이 사이클이 지나쳤었을 때는 우리가 그 구간 동안은 계속 기회비용을 오히려 날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자산으로 투자했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도 반등하는 것처럼 턴어라운드하는 그 구간에서는 은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직후부터 은이 거의 못 가요. 누가 더 달려갔냐? 구리죠. 근데 그 직후엔 또 누구다? 경기가 정점에 다다를 때는 구리도 안 갑니다. 누가 간다? 알루미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이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못해도 뭐 1개분기 내지 2개분기 정도의 단기적인 시각으로 오히려 좀 접근해야 된다. 왜냐? 결국 투자에 있어서 누가 주도하는지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에 따라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같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경기에 민감한 그 시점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은 같은 경우는 1분기나 2분기 이런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경기 사이클에 좀 민감하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금값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금값 폭등으로 한때 이제 중단됐던 골드바 판매가 이제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지금 뭐 금이나 은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뭐 이런 현물 매수가 나을까요? 아니면 뭐 ETF 같은 걸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투자에 좀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물론 세금적인 문제는 거의 비슷하겠고요. 뭐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금 현물인 골드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뭐 부가가치세라던가 또는 거래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얼추 우리가 세금이 비슷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이제 도공이라던가 이런 부분 단에서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은 세공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걸 우리가 현물로 들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하느냐, 그게 아니면 우리가 단기적인 차익을 갖다 추구하느냐, 요 차이일 테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바로 KRX 금 현물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MTS 통해서도 충분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 리스크에서 굉장히 조금은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롤오버 다운에서도 크게 부담도 없을 수 있다라고, 현물이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금 선물 ETF 같은 경우에 ETN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미국에 있는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반대로 국내에 있는 KRX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금 현물에 대한 프리미엄, 즉 투기 포지션이나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에 국한된 이 같은 프리미엄도 노출되기 때문에 좀 편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내가 어느 투자 방향에 따라 좀 기준을 좀 더 둘 것이냐, 현물이냐, 아니면 단순히 단기적인 차익 거래냐,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국내에서의 프리미엄까지도 우리가 보기 위한 이제 좀 전략적인 투자다라는 방식의 좀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고요. 네, 금, 은 얘기를 해봤고요. 구리도 이제 유명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 그 2월 달에 쓰신 리포트 보니까 구리 가격 뭐 또 한 번 전고점을 기대할 시점이라고 평가를 하셨던데 구리 강세는 올해 이제 내내 이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구리단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못해도 올해 3분기까지는 네. 높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갖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얘기를 했다. 그럼 금도 선수요가 발생했다면은 구리도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관세를 얘기했을 때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미리 재고를 갖다가 비축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즉 미국 내에 있는 코맥스 구리 가격과 런던에 있는 LME 구리 가격 간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코맥스가 상당히 높아졌다라 볼 수 있죠. 이 같은 현상은 그만큼 선수요가 발생하고 미국의 구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예를 들었을 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고 나면은 더 이상 오를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선수요 효과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 뭐가 있다? 바로 중국이죠. 자, 글로벌 최대 산업금속 소비국이 중국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경기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찌그러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단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저희는 계속 작년 5월부터 긍정적인 시각을 접근하고 있는데 그 중국이 여전히 구리 수요 단에서 44%나 됩니다. 자, 이 중국 자체가 이번에 부양책을 발표를 해줬는데 지난 1월 달 지방정부 양해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이구환신 관련된 보조금을 갖다 증액을 발표했는데 이 보조금 규모만 GDP 대비했었을 때 2010년 우리가 차화정 얘기했었을 때 그때만큼 육박하는 부양책을 발표를 해준 거죠. 더불어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 거래량 활성시켰다. 어떻게? 신규 택지에 대한 공급을 갖다가 주택을 착공할 수 있는 공급을 줄여버리겠다 발표한 거죠. 그럼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피는 오릅니다. 가격이 오른다. 거래량 활성화다. 당연히 내구재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된다. 그럼 구리단에서도 호재라 볼 수 있다. 특히 세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독일조차도 부양을 한다. 비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이다. 그럼 달러화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스프레드가 달러화를 1개월가량 선행을 합니다. 지금의 그런 앞으로의 달러화는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원자재는 어떻다? 올라가는 방향이라면 당연히 구리단에서도 우리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면은 정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중국의 내구재 소비 활성화도 눈여보셔야겠고 금은동 모두 이제 상승 랠리 이어가는 가운데 러우 이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로 급등 우려가 컸던 유가는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요. 유가 전망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가는 저희는 오히려 좀 더 예상보다 좀 셀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트럼프의 이 같은 워딩이 원체 센 탓에 올라갈 시점이 좀 더 딜레이 됐다라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관세 우려 때문에 미국 내에서 향후 6개월 여행 계획을 갖다 짜는 개인들의 이 같은 수요 지표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나 줬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휘발유 수요도 많이 둔화돼 버렸고요. 이 때문에 항공유 수요라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미국이 이제부터 부양을 한다. 그러면 이 수요단에서 리스크는 좀 상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의 유가가 저희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측면에서 오펙 플러스가 마찬가지로 증산이기 때문에 유가가 더 흔들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재정균형 유가로 봤을 때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모두 다 적자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다? 증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증산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시그널을 잘 잡는 게 중국의 이제 전략 비축국입니다.
이들은 물자 비축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력 비축류용 석유라던가 또는 구리라던가 산업금속을 매입하는 기구인데, 자, 이 기구가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 때도 그렇고 석유 수입을 갖다가 갑자기 늘리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과거에 보면은 금융위 때도 그랬고 코로나 위기 때도 이들은 구리나 알루미늄, 아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닥대 매입을 갖다 지시했었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방출을 전부 다 했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도 석유 매입을 갖다가 조치를 했었죠. 그때도 유가가 몇 불이었다? 65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때 또 한 번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또 한 번 바닥이라고 우리가 한 번 더 명시되는 부분이죠. 특히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의 유가 하에서는 미국은 트럼프가 아무리 드릴 베이비 드릴을 얘기를 하지만은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유정당 신규 개발에 대한 비용 자체가 배럴당 70불은 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언더한다면은 미래의 신규 공급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를 감안하면은 오히려 지금의 유가는 바닥이란 소리고, 거기다가 논유회수가 회복된다라는 수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은 유가가 의외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유가가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 의외로 또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